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오늘은 오다는 두 번째 시간, 주로 세포에 관한 것들인데요. 생물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기본 세포를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176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176쪽 펴시면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제가 이름을 달아봤는데요. 모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기본, 그래서 세포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세포를 할 때 이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건 두 번째고요. 꼭 역사부터 나오죠. 세포의 발견자 로버트 후크라는 사람입니다. 아이작 뉴턴 경우와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현미경을 발견해서 아주 유명해진 사람인데요. 최초로 봤던 것은 코르크 마개라는 겁니다. 코르크 마개가 어떻게 생긴 거냐 그러면 병뚜껑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아니고요. 병뚜껑을 잘라가지고 들여다보면 방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후크라는 사람은 셀, C-E-L-L, 그래서 셀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셀이 이거죠. 셀을 찾으면 후크는 세포라는 개념보다는 독방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했어요. 작은 감방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 그래서 셀. 이거는 산세포가 아니고 죽은 세포를 봤습니다. 후세에 있는 사람들이 더 현미경이 발달되고 더 발전하면서 세포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현재는 세포는 이렇게 부릅니다. 꼭 한 개씩 익혀보시고요. 시험에 나오면 시험 때니까 시험 얘기를 해야죠. 시험에 나왔을 때 세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또는 옳은 것은 그랬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살아있는 모든 생물의 가장 작은 단위 세포입니다. 큰 단위가 아니고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세포 그 자체가 하나의 생물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 그리고 세포는 그냥 작은 단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의 단위입니다. 구조의 단위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몸을 구성하는 또는 저의 몸을 구성하는 피부, 머리카락, 뼈, 혈액, 신경 이런 것들은 전부 단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녀석들이 다르다는 이야기로 되죠. 그래서 기능의 최소 단위입니다. 모든 생물의 세포는 크기가 비슷하다는 게 한 명 있습니다. 쥐의 세포나 코끼리의 세포의 그 개체의 특징은 크기는 비슷합니다. 신경세포의 크기도 비슷하고요. 혈액세포의 크기도 비슷합니다. 그럼 차이 나는 거는 뒤에 시간에 또 배우도록 하죠. 계속 있으니까 그때 보고요. 세포가 무엇인가 그랬을 때 한번 교과서를 찾아보시면 17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세포에는 핵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핵은 뭐냐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두뇌입니다. 모든 세포의 전체적인 생명 활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핵입니다. 그리고 세포막은 세포의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짓는 거죠. 경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막이 있어야 되고 막만 있으면 되냐 그러면 세포막과 핵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능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것들을 세포질 그럽니다. 그래서 세포는 크게 꼭 세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핵, 세포막, 세포질 이렇게 크게 있어야 됩니다. 세포막이 무엇이고 세포질이 무엇인지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 조절하는 것은 핵이고요. 막은 경계를 이룹니다. 경계를 이루는 것도 되지만 막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하죠. 안쪽에 필요한 산소나 영양분은 받아들이고요. 내보내야 될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은 막을 통해서 내보냅니다. 세포질은 세포가 기능을 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세포 소기관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뒤에 더 배우고요. 3학년 때도 배우고요.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계속 배웁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세포가 여기에서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리고 세포는 계속 나오는 말이죠. 구조의 단위, 기능의 단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조, 우리 몸을 이루는 최소 단위가 세포입니다. 그리고 기능에 따라 모양과 크기 다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신경세포, 혈구세포, 근육세포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우리 교과서에도 하나 있어요. 177쪽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지만 손이 있고요. 손 위에를 보시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골수세포. 뼈가 어떻게 생겨먹는가.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신경세포, 뉴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혈구세포. 여러분들이 피가 나면 혈구, 피가 나죠. 그 피 자체도 세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근육세포.
이런 것들도 전부 하나의 세포입니다. 하나 볼게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진 자유에는 제가 좀 빼놨어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계속 수업을 준비하면서 조금씩 읽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고친다는 얘기죠. 고쳐보면 제일 많은 세포가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그냥 대부분의 세포는 혈구세포, 적혈구입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 적혈구고요. 여기 있는 녀석들은 백혈구입니다. 백혈구가 아메바 모양입니다 라고 가르쳐주는데요. 그거는 아픈 사람의 경우고요. 건강한 사람의 백혈구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입니다. 이 염색을 어떻게 하냐? 염색을 한 거죠. 염색을 하면 이렇게 색깔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투명합니다. 빨간색을 보이는 거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냥 투명해요. 붉은색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다르죠. 백혈구는 대부분 이제 면역체계라고 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뭐라고 그러죠? 세포, 세균들이라든가 병원체들이랑 싸우는 게 이유고요.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죠. 그리고 백혈구인데 적혈구가 잡아먹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백혈구는 숫자가 한 5천 마리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적혈구는 한 500만 마리 정도 되니까 뭐 한두 마리 먹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는 일은 조금씩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이거는 적혈구는 어떤 모양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제일 쉬운 거는 그냥 도너츠 같은 모양입니다. 동글동글하고 안쪽은 비형 모양이에요. 백혈구는 모양이 공으로 치자면 테니스 공이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동글동글합니다. 모양이 찌그러졌다고 우리 자꾸 배우는데 그건 아픈 사람 거예요. 아픈 사람 거는 당연히 찌그러져야죠. 활동을 할 때는 모양이 찌그러집니다. 정상 상태일 때 이 녀석은 동글동글한 모양입니다. 공 같습니다. 요거는 신경세포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미경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신경세포가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이 핵입니다. 나머지 있는 부분은 촉수 또는 수초하는 것들이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신경의 기본단위 신경세포는 자극을 받아들이고 전달하다 보니까 앞에서 배웠던 적혈구와 백혈구랑 모양이 다르죠. 제가 자꾸 다르다 그랬죠. 근육세포입니다. 근육세포는 특징이 뭐냐면 핵이 없어요. 핵이 띄엄띄엄 한 개씩 있고요. 이게 전부 뭡니까? 여기는 핵이 없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는 핵이 아니거든요. 이런 모양입니다. 아까 또 다른 모양이죠. 이거는 어떤 특징이냐 그러면 근육세포는 잘 늘어나야 돼요. 그리고 잘 오므라들어야 됩니다. 잘 늘어나기도 하고 잘 오므라들기도 하니까 뭐가 같이 생기냐면 꼭 실타래 같이 생겼죠. 이런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만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하는지는 여러분 2학년 중학교 과정에서는 아닙니다. 또 하나 해볼까요? 우리 모양 우리 순서 들어가 보시면 또 제가 계속 나오죠. 세포는 구조와 기능의 단위고요. 세포의 모양과 크기는 다양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포를 할 때 꼭 할 수 있는 게 있죠. 작은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들여다보는 도구가 필요하죠. 그게 우리 교과에서는 현미경 그래서 나오는 거죠. 현미경은 우리 교과서로 치면 178쪽에 있습니다. 한 번씩 다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구조와 명칭을 꼭 한번 익히시고요. 사용법도 익히셔야 됩니다. 물론 사용법을 몰라도 뭐 어떻게든 씁니다. 시켜보니까 학생들이 잘 써요. 뭐 현미경 들여다봐라. 예. 근데 그거는 우리 속담에 뒷걸음질 쳐가지고 쥐잡은 거고요. 그렇게 쓰지 말고 제대로 한번 익혀보시기 바라고요. 익힐 때는 명칭부터 해볼까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험실에 있는 사진 한 장 제가 찍은 겁니다. 실험실에 있는 사진 한 장 찍은 건데요. 다 아시죠? 밑에 있는 게 발이고요. 여기 있는 거는 이 부분은 광원장치, 전원장치, 빛을 공급해 주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 바깥에 있는 큰 나사는 조동나사고요. 밑에 있는 거는 미동나사. 밑에 있는 이 부분은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죠. 이거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요즘 발기 자체를 조절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시력 올려놓는 부분은 재물대라고 그러고요. 여기 부분은 병통.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물체와 닿는다. 관찰하는 물체와 닿는다. 그래서 대물 렌즈고요. 여기는 이 부분은 우리 눈하고 닿는다. 그래서 접안 렌즈라고 붙입니다. 교과서의 명칭 꼭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볼까요? 관찰할 때 이 순서가 있어요. 순서는 보통 이렇게 말해놨는데 제가 학교 정규과정의 수업 시간에 이걸 잘 안 했어요. 안 한 이유는
여러분은 짧은 시간에 많이 한번 들여다봐야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고요. 가르쳐서도 아마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재물대를 아래로 가장 내립니다. 무엇을 돌려야 됩니까? 미조동 나사를 돌려야 되죠. 배율이 가장 낮은 렌즈를 경통하려야 된다. 배율이 낮은 렌즈가 뭔지 모르겠다. 그럼 짧은 렌즈 돌리면 돼요. 가장 짧은 게 배율이 맞습니다. 표본, 여러분들이 긴 유리판이 있고요. 얇은 유리판이 있다 그랬죠. 긴 유리판은 무슨 글라스라고 그랬죠? 예, 슬라이드 글라스고요. 그 위에다가 표면을 올리고 커버 글라스 덮고요. 염색약 뿌리고 하는 겁니다. 광원장치를 이용하여 밝기를 조절을 잘하고요. 조잘한다고 잘자로 틀렸네요. 조동 나사를 위로 이렇게 쫙 끌어올려요. 재물대를 돌려 올리신 다음에 천천히 아래로 내리면서 상이 보이나 안 보이나를 찾으시면 됩니다. 저반 렌즈를 보면서 상이 보일 때까지 조동 나사를 돌리고요. 상을 찾아요. 상을 찾으면 이 모양이 정확히 찾았나라고 싶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배율을 바꾸죠. 배율을 바꿔서 선명한 상을 찾아요. 큰 상을 한번 보아야 됩니다. 물론 큰 상을 찾을 때 슬라이드 글라스나 커버 글라스는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재물대만 밑으로 내려가지고 다시 올려가지고 밑으로 내린 다음에 렌즈를 바꾸죠. 렌즈를 바꿔서 다시 올려서 찾으시면 됩니다. 상을 스케치를 하는데 옛날에는 스케치를 한쪽 눈 뜨고 한쪽 눈은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한쪽 눈은 책상을 보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은 습관이고 요즘은 사진을 많이 찍죠. 거기에 카메라를 들여대고 이렇게 찍으면 돼요. 물론 카메라로 이제 직접 대지는 못해요. 여기 앞에서 봤던 저반 렌즈 대신에 거기에 집어넣는 어댑터라는 게 있습니다. 좀 돈이 비싸긴 하지만 거기다 집어넣고 사진을 찍으면 아주 선명한 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현미경은 관찰할 때 이런 내용이 있죠. 여기에 보면 현미경, 저반 렌즈, 대물 렌즈, 재물대 여기까지는 다 아시고요. 배율이라는 말이 나와요. 몇 배로 크게 볼 거냐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많이 관찰하는 게 있죠. 양파 껍질 또는 뭐 물속, 더러운 물속에 사는 원생생물, 또 뭐가 있었죠? 우리 관찰한 게 꽃가루 같은 거 볼 때. 그 작은 것들을 보려면 크게 봐야 돼요. 그래서 배율이라는 말이 쓰죠. 저반 렌즈, 눈에 닿는 거, 숫자가 옆에 있어요. 대물 렌즈도 숫자가 있습니다. 둘이 곱하면 돼요. 그냥 곱하기만 할 줄 아시면 돼요. 그런데 저반 배율에 따라서 상이 달라지죠. 저배율일 때는 상이 밝습니다. 그 대신에 뭐냐면 작게 보이죠. 고배율이 되면 상이 어두워지고요. 다른 말로 시야가 좁아집니다. 크게 보입니다. 세포의 숫자는 저배율로 보면 많이 보입니다. 선명하게 보이진 않아요. 고배율로 보면 세포의 숫자는 줄어들어요. 1개나 2개밖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아주 1개, 2개의 정확한 상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관찰할 때는 저배율로 하고 고배율로, 저배율로 먼저 하고요. 그 다음 고배율로 합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자, 이제 한번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양파 껍질 보셨죠? 양파 껍질 어떻게 했어요? 안쪽에 탁 부러뜨려가지고. 보통 말하면 칼로 끓는데요. 칼로 끓는 것보다는 이렇게 부러뜨리는 게 더 좋습니다. 부러뜨려가지고, 여기 유리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 유리는 슬라이드 글라스. 그 다음에 고개에다 이렇게 살짝 붙여요. 여기 약간 붉은색이 도는 게 있죠? 이걸 아세트산 카민, 붉은색이 돕니다. 푸른색으로 해도 돼요. 메틸렌 블루 같은 푸른색. 여기에다가 살짝 뿌려요. 충분히 적신 다음에 이 거름종이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빼냅니다. 너무 많으면 어떻게 봅니까? 시야가 엄청 붉은색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좀 쉽고. 그래서 빼내고 들여다보면 들여다볼 때 이건 꼭 지키셔야 됩니다. 또시 집어넣는 이유는 재물대 아래 내리고 어쩌고 이 순서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정확한 관찰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 소가 뒷걸음 쳐다 잡듯이 하시면 안 돼요. 익히시면 됩니다. 1번부터 8번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익히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시면 지켜서 들여다보면 이거는 뭘로 관찰한 거냐 하면 메틸렌 블루로 한 거죠. 잘 보이나요? 보이는 게 뭐가 보이냐고? 포란 게 보이죠? 이 부분이 핵이죠. 나머지 이 부분은 뭐냐? 염색약이 묻은 거예요, 그냥. 특별하게 신경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아이가 뭔가를 이렇게 좀 했는데 염색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양파인데요. 이렇게 보여요. 염색을 안 하면. 이거는 공기방울이에요. 핵이 아닙니다. 이건 공기방울이고요. 공기방울이에요. 뭐만 자주 보입니까? 세포병만 보이죠. 핵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염색하시면 핵을 좀 들여다보자. 그러면 여기 핵이 보이나요? 요게 핵이죠. 여러분이 봤을 때는 여러분은 메틸렌 블루로 했죠. 그래서 아주 핵이 어떻게 보였어요? 아주 파란색 구같이 보이죠. 핵이.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건 뭡니까? 이 나머지 부분은 세포 벽을 보고 있는 거죠. 핵을 볼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염색약입니다. 세포 전부 다 염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분만 염색을 합니다. 그래서 핵이 염색이 된다. 그래서 염색체라는 말을 쓰죠. 그거는 1학년 과정은 아니에요. 앞으로 더 나옵니다. 그래서 염색체가 핵에 있는 물질을 염색체라고 하는데 왜 염색체냐 그러면 염색이 잘 돼서 그래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동물세포라든가 식물세포를 들여다봤을 때 뭐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거 절대 외우시면 안 돼요. 이거 보고 여기 기능을 혹시 방송 보시는 아이들 또는 이거 다운받아서 보시는 아이들 이 기간 다 외우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 갖다 준 이유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다르다 비교해봐라가 목적입니다. 이걸 외워가지고 뭐 기능을 외우고 명칭을 외워라. 그거는 1학년 과정 아닙니다. 동물세포는 모양이 그냥 둥글둥글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없습니까? 두꺼운 벽이 없어요. 그거 보세요라고 해줍니다. 식물세포는 두꺼운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세포는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푸른색을 띠게 나옵니다. 이유는 식물세포에만 있는 게 있죠. 영록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는 다르다 하는 게 이 세포를 보여주는 목적이지. 이거 외우라 그러면 안 돼요. 외우시면 안 돼요. 절대 외우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와요. 핵에 이런 데 있답니다. 핵에 이거 보여준 이유는 핵에 이런 많은 물질이 있고 아까 제가 그랬죠. 핵을 하는 일이 그 세포의 생명 현상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기능을 하는 머리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단지 핵에 많은 물질들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지.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많아요. 핵 속에도 무지 많습니다. 모르겠다. 많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있죠. 같은 거. 세포벽이 있고요. 세포벽이 없어요. 녹색을 띠고 있는 염록체가 있고요. 염록체가 없어요. 이쪽에. 그리고 식물세포에는 가장 큰 특징이 여기 에코라는 게 있죠. 이 에코가 아주 커요. 이 에코가 달달한 맛을 내죠. 과일 같은 거. 이런 거 있고요. 또 한 번 또 수업 시간에 현미경 가서 할 수 있는 거. 이거 해봤죠. 우리 그렇죠? 물속에 사는 작은 생물들 관찰해 보십시다. 그래서 했을 때 각자 관찰들 잘 했어요. 물벼룩도 관찰하셨고요. 집신벌레, 아메바 이런 것들을 관찰 다 했어요. 여기 우리 실험실에 있는 사진이죠. 이 사진 좀 더러운 걸 이렇게 스포이드로 떠가지고 슬라이드 글라스에 올려놓고 커브 글라스 덮고 그러다 보면 잘 올려놨죠. 우리가 보면 이런 게 보이죠. 이런 것 한 번씩 다 봤죠. 이거 집신벌레입니다. 모양이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쓰던 집신 모양이다. 그래서 집신벌레입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단세포 생물입니다. 세포 하나가 그 세포 그 자체예요. 틀렸나요? 세포 하나가 생명체 한 개입니다. 이런 것들도 한 개의 세포입니다. 그래서 단세포 생물. 우리 또 뭘 관찰했죠? 꽃가루 관찰했죠? 근데 꽃가루도 관찰하면 재미있는 게 보입니다. 꽃가루, 눈병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자체 시험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똑같죠? 여러분도 관찰하는 모양 왜 자꾸 시킵니까? 현미경 사용법을 좀 익히세요 하는 거죠. 뭘 익힙니까? 그 순서를 좀 익히시라는 겁니다. 1번부터 8번까지인데요. 그거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1번 뭐 하고 2번 뭐 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꾸 이것저것 관찰하시면서 그 순서대로 따라 하다 보면 익혀지는 것.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꽃가루 관찰하는 거. 수술 부분을 슬라이드 글라스에 탈탈 털었죠. 뭐 종이 같은 걸 뭐 털어가지고 넣고 물 한 방울 넣고 물을 넣는 이유는 물이 안 넣으면 거기 뭐가 돼? 그 사이에 세포와 그 꽃가루 사이에 공기방울이 있어가지고 무슨 운동을 한다고 배우지? 우리 4단원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죠. 꽃가루가 꽃가루 사이에 물을 안 넣고 그냥 덮어버리면 아무리 그 슬라이드 글라스와 커브 글라스 사이가 좁더라도
꽃가루가 다닐 만큼 공간에는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거기에서 꽃가루가 막 움직여요. 그걸 분자 운동 또는 분자 열운동 이런 말을 했죠. 그럼 분자 운동이 일어나면 관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말라고 거기다 물방울 하나 넣고 덮어요. 그러면 꽃가루 자체가 이제 보인다. 커브 글라스 덮고요. 저배율로 관찰하시고 먼저 그 다음 고배율로 관찰하시고 뭐 이거는 제가 그냥 하지 말고 한번 써보세요 라는 의미로서 차이점 기록해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대부분 꽃가루를 찾고 만족했죠. 그래도 잘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이런 거 있죠. 송화가루 제일 많죠. 우리 학교에 소나무가 많으니까. 송화가루 관찰하면 뭐 같으냐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냐, 표현이 좀 너무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비엔나 소세지에 이 파가 많은 것 같죠. 쬐끄만한 비엔나 소세지에다가 이렇게 파를 삶아 얻은 바에 똘똘 말아가지고 초고추장 같은 데 찍어 먹어라. 그래서 줄 때 모양이 그렇게 생겼어요. 여기 파고 여기 비엔나 소세지 이런 거예요. 하여튼 모양이 아주 재밌어요. 이건 노랑머리 연꽃입니다. 이건 뭐 같냐 그랬더니 또 이 만두가 이런 게 있죠. 만두가 좀 같은. 재밌어요. 여기 이걸 한번 맛들이시면 아주 재밌어요. 이건 뭐 같냐? 그랬더니 이건 뭐 채송화가 무슨 꽃인지는 아시죠? 채송화 꽃이 또 우주선 같이 생겼다. 이런 밤꽃이랍니다. 이건 뭐냐? 모르겠다. 이건 만주 있죠? 뭐 델리 만주. 그런 만주 같이 생긴 겁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꽃 필 때마다 한 개씩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호박꽃입니다. 이거 꼭 외계인입니다. 외계인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뭐 같나요? 병원체? 괴물같이 우주선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가끔 영화에 나오는 무슨 기뢰 같은 무기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다양한 모양이 있어요. 한번 해보면 재미있는 모양이에요. 이건 봉선화 꽃이다. 누에꽃이 같이 생겼죠? 이건 배롱나무 꽃이라고 하는데 우리 학교에도 배롱나무가 있어요. 배롱나무 참 좋은 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꽃입니다. 배롱나무 기억에 남아요. 배롱나무 꽃인데 이건 뭐 같냐? 말라 비틀어진 원두커피? 원두커피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이제 그런 모양. 이건 백합꽃입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백합꽃 사진을 지금 이렇게 동글동글. 아마 이걸 제일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왜냐하면 이 백합꽃은 꽃가루 자체가 커요. 꽃가루 자체가 커가지고 그냥 눈으로도 좀 보여요. 꽃가루 자체가 커요. 그래서 잘 관찰하기가 쉬워요. 백합꽃만 이런 게 아니고 백합꽃, 나리꽃, 지금 요쪽에 원추리꽃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백합과에 들어가다 보니까 꽃가루가 전부 이런 모양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다 했죠. 이제 꽃가루도 관찰하고 세포도 관찰하는 거예요. 동물의 몸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세포를 그냥 배웠으면 세포를 보는 게 아니고 세포가 모여서 무엇을 이룹니까? 세포가 모여서 개체를 이루죠. 여러분도 세포가 모여진 사람이고요. 앞에 있는 책상도 한때는 나무의 세포였죠.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우리 교과서 어디에 있습니까? 184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의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계속해요. 네, 감사합니다. 세포의 몸을 구성할 때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요.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세포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다양하다는 얘기는 혈구세포, 그 다음 뭐가 있었죠? 골수세포, 신경세포, 근육세포 다양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하나도 전부 세포이고요. 손톱도 세포입니다. 손톱과 머리카락이 같다고 하는 학생은 없을 겁니다. 그것 하나의 세포라는 것만 아시고요. 식물세포, 동물세포 다릅니다. 고기와 나물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이 드셨다는 그 삼겹살을 싸먹은 상추, 그것도 전부 세포입니다. 그게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동물세포, 식물세포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녀석들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상추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요. 생쥐도 있고 코끼리도 있는데 그게 같은 겁니까? 하여튼 기본적으로 같은 겁니다. 동물세포는. 식물세포는 식물세포끼리 같은 겁니다. 근데 그건 뭐라 그럽니까? 조합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방세포만 쭉 모아두면 비계죠. 지방세포만 쭉 모아둔 게 비계고요. 신경세포만 쫙 모아두면 그건 두뇌입니다. 골수세포만 쫙 모아두면 그거는 척추라든가 골격이 되죠.
그래서 조합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포의 수가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는 거죠. 지방세포가 많으면 비반이고요. 지방세포가 작으면 날씬한 거고. 예, 골수세포가 아주 많으면 튼튼한 거고요. 골수세포가 적으면 골다공증. 그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세포 자체가 커진다. 그럼 코끼리가 되고요. 세포 자체가 커진다는 얘기는 제가 틀렸네요. 세포의 수가 많아진다. 그럼 코끼리가 되는 거고요. 세포의 수가 적어진다. 그럼 생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합하는 방법에 따라서 세포의 숫자가 많으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물론 식물이나 동물이랑 같습니다. 개구리 이걸 한 마리 이렇게 배를 째는 걸 보여줍니다. 해부를 우리를 다음 시간에 이야기는 시험 끝나고 조금 여유가 있을 때 1학년 해부 수업을 합니다. 해부 수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좀 진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주제가 조금 벗어나는데요. 개구리 해부 수업을 할 때 개구리 살아있는 생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구리 입장에서는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개구리 입장에서는 개구리가 연못 속, 웅덩이 속에서 놀기를 바라지 그 녀석이 자발해서 우리 학교 실험실 테이블에 이렇게 다리 벌리고 누워야 될 이유가 없다. 개구리 입장에서는 죽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그 살아있는 그 상황을 즐겨야 되죠. 그런데 우리 책상 위에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들을 다루게 되죠. 그래서 절대로 개구리 해부할 때는 웃거나 키득거리거나 장난하시면 안 돼요. 살아있는 것들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장난삼아 하시면 안 되고 이걸 다 했다 그러면 조용한 곳에 또 땅으로 예쁘게 묻어주는 게 맞지. 이걸 가지고 장난삼아 막 들고 다니면서 개구리 배꼽이다, 개구리 허파다 이런 소리 하시면 그거 안 돼요. 장난삼아 가끔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걸 싸가지고 뭐 선생님들 수첩에 끼워 넣는다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살아있는 거지. 개구리를 보여주는 이유는 아이들이 이걸 보여주면 선생님이 이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거죠. 선생님 이거 외워요. 외우지 마세요. 제발 외우지 마세요. 그런 질문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해부학자 만들 일 없고요. 여러분은 가지고 이제 의사 만들 일 없습니다.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구리라는 것들도 열어보면 다양한 기관들이 있구나. 한번 확인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확인해 보면 작은 개구리 한 마리에도 여기 있는 이 부분은 근육이에요. 근육세포고요. 껍질은 근육하고는 또 다른 피부 조직이 있습니다. 골격이 있고요. 췌장이라 그래서 장기가 붙었고요. 허파가 붙었고 간이 붙었고요. 심장 붙었고 여기 이 부분은 위장이고요. 이 안에 있는 이 부분은 노릇스름한 것들은 내장을 덮고 있는 지방성분이고요. 개구리 한 마리도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허파를 구성하는 세포나 여기 있는 근육을 이루는 세포가 다릅니다. 개구리도 살아있으니까 머리가 있겠죠. 그 지방이 물은 두뇌를 해부하지는 않습니다. 두뇌를 열어보면 신경이 있고요. 신경을 이루는 세포가 여기에 있는 혈관을 이루는 세포랑 같지 않습니다.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장사항이지 꼭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봅시다. 이름을 한번 외웠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이름은 이렇게 나와요. 이름 외우지 마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그려라 했던 거는 여러분이 하도 떠들고 장난을 치니까 그냥 신술 부린 거예요. 그냥 이런 기관이 있구나. 다양한 기관들이 있구나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10절에 열어놓은 거고요. 이거는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한번 보세요. 다양합니다. 식이지장, 방광, 신장, 직장. 이 많은 명칭은 물론 사람에게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동물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한번 구별해보면 교과서 185쪽 한번 그림 보시면 동물에는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동물의 가장 작은 단위, 동물을 쪼개고 나가면 여기 사람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쪼개고 나가면 제일 밑에 뭐가 있습니까? 세포가 나옵니다. 그 세포가 서로 이제 같은 것끼리 모이죠. 근육세포가 만들면 근육세포끼리 쭉 만들어요. 그럼 근육이란 조직이 돼요. 피부세포가 쭉 자기들끼리 모여가요. 그럼 뭐가 됩니까? 피부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위가 뭐냐 그러면 조직이에요. 모양이나 하는 일이 같은 세포들의 집합이에요. 머리털은 이상한가요? 머리카락은 여기만 있어요. 여기 허리나 옆구리는 안 나요. 머리털이 나는 것들은 뭡니까? 두피 조직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은 좀 미안합니다. 절대 이러지 마시고 여기를 띄어가지고 여기 붙이면 여기 털 나요. 여기에 있는 이 두피 조직을 이만큼 잘라가지고 엉덩이 붙이면 엉덩이에 털이 나요. 웃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 몸만에 있는 이 부분 어디가 띄어나도 납니다. 그 얘기는 이쪽 부분에 털이 나는 조직, 즉 두피 조직이 여기만 있죠. 그래서 여기엔 털이 나요. 엉덩이가 없으니까 안 나는 거예요. 띄어가지고 한번 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리고 기관이라는 말도 있죠. 서로 연관된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요. 기관을 만들어요. 서로 연관된 조직들이 만들어요. 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심장이죠. 심장 자체는 근육입니다. 심장 자체는 근육이니까 심장을 구성하는 가장 큰 조직은 뭐냐 그러면 근육입니다. 근데 심장은 근육만 있는 게 아니라 혈관도 있죠. 심장에 혈관이 붙어야 이제 혈액이 공급이 되죠. 그 다음 또 뭐합니까? 심장에 혈관만 있으면 되나요? 거기에 혈액, 즉 혈구와 혈장이라는 것들도 있어야 되죠. 혈구, 혈장도 전부 뭐냐 그러면 세포이고 조직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기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호흡기관, 소화기관 하는 기관이 됩니다. 기관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기관계를 만들어요. 자, 해볼까요? 혈액을 이제 심장만 있는 경우는 심장이 이상한가요? 심장을 만듭니다. 심장은 제일 먼저 시작하면 근육 조직이고요. 심장은 혈관 조직이 붙어야 되고요. 거기에 혈관, 혈구들이 붙어야 되고요. 이것만 있으면 되냐? 그럼 그렇지 않죠. 얘랑 또 연관되는 게 누구예요? 산소를 운반해야 되니까 산소를 공급해주는 허파도 붙어야 되죠. 허파가 이게 여기에 붙으면 됩니까? 아니죠. 어디로 또 가면 몸에 돌아가야 되니까 다시 혈관 조직이랑 만나야 되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심장의 심폐순환계라고 붙입니다. 많아요. 소화가 되는 거는 자 입도 소화가 되는 거 해볼까요? 입도 뭐가 되냐면 소화기관이죠. 이빨을 먼저 씹을 때 그 다음 넘어가는 식도가 있죠. 식도는 위장이 있죠. 위장은 이거는 자체는 이게 근육 조직입니다.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옆에 보면 소화샘들이 붙었거든요. 그것도 전부 소화기입니다. 뭐 담이라든 간, 쓸개, 이자, 식이지장, 췌장 이 전부 다 소화기관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엉덩이에서 나오는 이것까지 전부 소화기관입니다. 이걸 가서 기관계라는 말을 붙입니다. 기관계와 기관계가 모여서 뭘 만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개체를 만들죠. 이렇게 붙여봤어요. 소화계,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뭐 저거 순환계, 혈액을 싣는 호흡계, 기관지, 허파, 변경막 이런 것들. 이걸 뭐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습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막 해봤어요. 여러분들 이쪽에 더 관심이 많으면 어디 가면 제일 많은가 보시면 종합병원 가면 돼요. 종합병원 제일 앞에 가면 이제 우리 병원에 뭐 의사 지금 소개 이래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럴 때 뭘로 분류해놨냐?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등씩 분류를 해놨습니다. 옛날에 내과, 외과 이렇게만 해오면 이 작은 종합병원에 큰 대형 종합병원에 가시면 내과, 외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뭐 소화계과, 소화일과, 뭐 순환계일과, 호흡계일과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식물의 구성체는 여기에 비하면 좀 쉽습니다. 우리 교과서 186쪽 하고 있죠. 그렇죠? 교과서 186쪽에서는요.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입니다. 여기는 뭐가 없습니까? 조직계라는 게 동물체에는 없었는데 조직계가 들어왔고요. 기관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기관계라는 말은 없습니다. 요거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동물에서는 조직계는 없어요. 하지만 식물에만 있습니다. 조직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뭐냐 우리 지금 여름이니까 이파리 같은 것들 이파리 같은 거 하나 딱 쪼개시면 거기에 뭐가 붙었냐 우리 교과서 보실래요? 이파리를 쪼개놓은 건데 엽록체 붙었고요. 엽록체 중에서 표피 붙었고요. 그 다음 뭐가 있냐 그러면 물관 체관 붙은 거 그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것들입니다. 그걸 조직계 그리고 기관계는 없어요. 식물에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식물은 동물에 비하면 간단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흡수하는 조직, 흡수라는 이상하네요. 동물은 가장 쉽게 생각해요. 동물은 이렇게 툭 잘라가지고 갖다 놓으면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은 팔 잘라가지고 이렇게 당근에서 팔에서 사람이 되지는 않죠. 하지만 식물은
적절한 시기에 잘라갔더니 거기서 뿌리가 내리고 다시 가지가 꽃이 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다는 약간 단단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요. 동물의 또 식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운동기관이 없어요. 걸어다니는 기관이 없어요. 이유는 자급자족하죠. 소화기관도 없어요. 누구는 먹지를 않으니까. 자급자족하기, 운동기관, 소화기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요. 이걸 우리 교과서에는 이게 왜 나오는지 모르지만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걸 분류를 한번 해봐라 이런 것 같아요. 교과서 188쪽에 보면 제대로 알고 제맛 즐기기, 즉 분류를 좀 해봐라.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그게 뭐냐 그러면 진달래, 철쭉, 산철쭉 이런 거 있죠. 진달래는 색깔이 약간 연분홍색이에요. 치마저고리 같은 거. 철쭉은 진달래에 비하면 조금 색깔이 진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먹어서 아주 맛이 달달한 맛이 나면 진달래고요. 먹었더니 토할 것 같더라 철쭉입니다. 손에 쥐었더니 쩍쩍 달라붙더라 산철쭉입니다. 철쭉류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먹어봐도 조금 먹어서 탈나진 않아요. 많이 먹으면 배탈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별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먹어보고 하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즘도 어시장에 가면 많이 하는 거 있죠. 광어. 광어는 넙치라 그러나요? 넙치라는 말이 맞는데 넓다 그래서 넓을 광자 써가지고 광어. 도다리. 요즘 도다리라고 많이 쓰더라고요. 옛날 정확한 표현은 가자미입니다. 가자미류가 다 도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조개를 어떻게 구분할래? 소나무 어떻게 분류할래? 소나무를 분류해주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이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소나무를 좋아하는 관계로 그냥 하나 넣어봤습니다. 볼래요? 광어, 도다리. 세계에서 잡힌 제일 큰 광어입니다. 121kg. 맞나요? 한 킬로에 2만원 치면 121kg면 이제 얼마죠? 광어 한 킬로에 2만원 치고 그 121kg면 이게 돈이 되나요? 예, 돈 좀 되네요. 84살난 할아버지가 잡았어요. 2009년도에 잡았대요. 캐나다에 계신 분인데 알래스카로 낚시 여행 갔다가 한 마리 건드셨어요. 와, 기름, 세계 기록 121kg. 광어는 넙치고 도다리는 가자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릅니까? 쉬워요. 앞에서 보고 너무 이상한가요? 좌광우도 그러는데 앞에서 보고 왼쪽에 있으면 이거 광어입니다. 앞에서 보고 눈이 왼쪽에 있으면 광어입니다. 앞에서 보고 눈이 오른쪽에 있으면 도다리입니다. 보시면 도다리. 이렇게도 됩니다. 광어는 색깔이 약간 갈색을 띱니다. 도다리는 색깔이 거무죽죽합니다. 근데 둘 다 시장 같은데 오래 냅두면 둘 색깔이 비슷해집니다. 보호색이라고 하죠. 색이 비슷해지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눈을 보고 하시면 됩니다. 이것 하나의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배웠으니 좀 써먹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또 보니까 조개류하고 달팽이류가 있는데 조개류, 달팽이류 그러는 게 여러분에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두 종류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두 종류. 껍질이 2개 있는 것들입니다. 이건 복종류입니다. 껍질이 1개 있는 것들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두 종류, 복종류 그런데 이거 어렵죠. 그렇죠 말이. 그래서 이거는 조개류. 조개는 껍데기 몇 개 있어요? 2개 있고 좌우 대칭이죠. 달팽이류는 좌우 대칭이 아니죠. 껍질이 몇 개 있어요? 1개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교과서에 있어서 그냥 써봤어요. 백합입니다. 백합입니다. 백은 우두머리라는 의미고요. 합은 조개라는 의미입니다. 조개 중에 제일 맛있는 물건입니다. 크기는 여러분 손바닥만 합니다. 이건 아주 큰 거고요. 보통 손바닥 반만 합니다. 아주 반들반들한 코팅된 듯하지 반들반들. 물에 씻어가지고 만지면 매끈매끈합니다. 표면이 아주 매끈매끈합니다. 바지락입니다. 이건 어디 가면 많이 드십니까? 이거 아시면서 대답 좀 해보세요. 칼국수 집에 가면 많이 주죠? 바지락 칼국수. 그래서 주고 바지락. 이 바지락의 특징은 뭐냐? 뭐 꼭 설명을 다 해야 되나요? 나이테가 이렇게 있죠? 나이테가 이렇게.
그럼 이거 꼬막하고 어떻게 구별합니까? 꼬막에 비하면 여기 주름이 작아요. 여기 결이 물결 모양이 그 주름이 작다는 게 특징입니다. 꼬막은 좀 여기에 좀 뭐냐면 너덜너덜한 게 좀 붙었고요. 여기 좀 이게 좀 크다 그래야 되나? 이게 이 부분이 주름이 좀 굵어요. 그래서 이건 또 어디서 많이 드시냐면 엄마가 가끔 해주시죠. 뭐 한다는 얘기는 이 삶아가지고 이 뚜껑 따고 여기다 간장 묻혀가지고 참고막 큰 것도 있어요. 이게 참꼬막이고요. 이건 피조개입니다. 이건 꼬막이고요. 이건 피조개입니다. 다른 겁니다. 피조개입니다. 이건 피조개인데요. 크기는 아까 봤던 누구 만화냐 그러면 100한 만화입니다. 피조개는 칼로 이렇게 찢어내면 피가 나와요. 그래서 피조개예요. 째부가 나옵니다. 가랑무조개라는 말이면 이거는 어디가 많이 주냐면 여러분 아직도 한 번도 못 가보셨을 거예요. 아직 갈 나이가 아니니까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이건 주점에 가면 조개탕 줍니다. 그럴 때 나오는 게 조개, 가랑무조개. 국물이 시원한 특징입니다. 동죽이죠. 요 모양이, 여기 모양이 꼭 새 부리 같이 생겼어요. 동죽.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아시면.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은 이제 5단원을 다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3, 4, 5단원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요. 여러분 시원하게 보내세요. 더운 여름에 고생하지 마시고요. 아직 시험이, 이거 보시는 분들은 언제 보실지 모르지만 열심히 공부하세요. 더운 여름 고생하면 안 되죠. 그렇죠? 뭔 말인지 아시겠네요. 열심히 하시고요. 선생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읽으세요. 교과서 부지런히 읽으시고요. 읽으라 그래서 하루에 10시간 읽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10분씩 그냥 계속 꾸준히 읽으세요. 읽고 또 읽으세요. 읽다 보면 제가 수업 시간에 밑줄 치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했던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굵은 글씨로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그것도 꼭 한 번씩 유심히 읽으세요. 그리고 그 시간 다 남으시면 제가 나눠준 연습 문제 있죠. 그거 한번 풀어들 보시고요.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하여가지고 여름에 고생 안 했으면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나오기는 힘들죠. 더우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